지강호가 피 묻은 장부를 움켜쥔 채 바다 냄새가 찌든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그는 알았다. 오늘 밤 누나의 인생이 끝나거나 자신이 사람으로서 끝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지은호의 고깃집은 겉으로는 잘 나가는 집처럼 보였다. 점심마다 줄이 길었고 근처 직장인들이 여기 고기질이 다르다고 떠들어대며 사진을 올렸다. 정순이는 손님 앞에서는 웃었지만 계산대 뒤에서는 숨을 토해냈다. 매출이 올라갈수록 이상하게 돈은 남지 않았다. 카드 수수료, 원재료 단가, 갑자기 늘어나는 임대료 요구, 정체불명의 위생점검 방문,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행에서 날아오는 대출 상환 압박 문서가 매주 사람의 목숨처럼 쌓였다. 지은호는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예산을 맞추고 카페 매니저로서 손익을 다루며 살아왔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누군가가 고깃집이 잘 되는 것 자체를 이용해서 마치 숨이 찰수록 목줄을 죄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조이고 있다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고성희라는 사실을 지은호는 이미 직감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고성희는 돈만 요구하지 않았다. 고성희가 요구한 2억은 단지 시작이었다. 그 돈을 못 내면 은호가 가진 것 정순이의 식당, 강호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혁의 숨까지 전부 대가로 받아내겠다는 태도였다. 고성희는 늘 그래왔다. 사랑을 빌미로, 죄책감을 무기로, 상대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담보로 삼아 사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때 이지혁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은호의 심장을 뚝 끊어놓았다. 이지혁은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일을 했다. 얼굴에는 피로가 눌어붙어 있었지만 눈빛은 버릇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몰랐고 비혼주의라는 단어로 자신의 외로움을 규격화해 버릇처럼 견뎠다. 자신이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진다는 걸 너무 오래 배워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아버지 이상철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었고 어머니 김다정은 교사로 살다 이제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 평범하고 고지식한 안정이 지금은 이지혁의 치료비 앞에서 너무 무력해 보였다. 지은호는 더더욱 무너졌다. 사랑했던 선배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순간에도 지은호는 끝내 그를 미워하지 못했다. 스스로를 접고 웃으며 일상을 살려 했는데 이제는 다시 고백할 기회 같은 감정의 사치가 아니라 숨이 끊어질 날짜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가운데로 지강호가 걸어들어갔다. 지강호는 어릴 때부터 비교당했다. 누나 지은호처럼 성실하지 못했고 누나처럼 똑똑하지도 못했다. 욕심은 많았지만 부지런하지 못했고 불만은 많았지만 노력은 없었다. 그게 스스로도 싫어서 그는 늘 더 큰 말로 자기 가치를 부풀렸다. 나도 한 번만 판을 뒤집으면 된다. 누나처럼 고생만 하다 늙기는 싫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누나가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 정순이가 말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지혁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 앞에서 지강호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중심에 나가 아닌 누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이 비로소 그의 인간성을 깨웠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고성희는 그 틈을 정확히 찔렀다. 고성희는 지강호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 먼저 지강호의 생활 반경을 흔들었다. 연락이 뜸했던 지강호의 옛 지인들이 갑자기 찾아와 한 번만 도와주면 큰 돈이 된다고 속삭였다. 술자리에서 당구장에서 휴대폰 화면 속 메시지로 지강호의 귀에 한 판이라는 말이 달라붙었다. 그 말은 마치 구원처럼 들렸고 마약처럼 중독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성희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성희는 늘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빛이 아니라 상대를 얼려붙게 만드는 차가운 조명 같았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달렸고 신분 상승을 위해 결혼을 선택했으며
권력을 위해 사람을 버렸다. 그녀의 세계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오직 필요함만 있었다. 고성희는 지강호에게 누나의 빚을 탕감해주고 지역의 수술비까지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불법 비자금 세탁과 밀수 거래의 운반책. 말은 부드럽고 조건은 달콤했다. 지강호가 그날 해야 할 일은 단순해 보였다. 물건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지강호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완전히 알면서도 한 번쯤은 현실이 자신에게도 기회를 준다고 믿고 싶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문장이 박혀 있었다. 나만 망가지면 누나랑 지역형은 살 수 있어. 그 결심은 미안함과 사랑에 뒤틀린 형태였다.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착각 속에서 지강호는 결국 가족을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갈지도 모를 문을 열어젖혔다. 거래 당일 부두 근처 창고는 어둡고 습했다. 물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를 긁었다. 지강호는 트럭 짐칸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옮기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움직이는 범죄의 덩어리였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미친 듯이 빨라졌다. 멀리서 사이렌이 들렸다. 경찰이거나 경찰이 아닌 척하는 누군가였다. 동시에 반대파 조직이 들이닥쳤다. 계획이 흐트러졌고 그 흐트러짐이 너무 정교했다. 우연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파국이었다. 지강호는 도망치려 했다. 도망치는 순간 어딘가에서 덤프트럭이 튀어나왔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 비정상적으로 정확한 각도. 마치 여기서 박아라라고 누군가가 지시한 것처럼. 충돌은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로 시작해서 사람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로 끝났다. 지강호의 차량은 뒤집혔고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곳에 흩어진 것은 단지 깨진 차 조각이 아니었다. 장부, 불법 약물로 보이는 봉투, 그리고 지강호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 전부 너무 완벽하게 흩어졌다. 그 완벽함이 바로 고성희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가 도착했다. 지은호는 이상했다. 오늘따라 동생이 유난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말투가 지나치게 다정했다.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지은호는 몰래 뒤를 밟았다. 가족에게 비밀이라는 말이 가진 냄새를 그녀는 너무 오래 맡아온 사람이었다. 부두 창고 앞 지은호는 동생의 차가 뒤집힌 장면을 보았다. 피가 보였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고 그 가운데서 지강호의 이름이 범죄의 증거들과 함께 바닥을 굴러다녔다.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결론만 남았다. 이건 고성이다. 경찰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지강호의 팔을 잡으려 했고 누군가 저 장부를 집어들었다. 지강호가 이대로 체포되면 인생은 끝난다. 무엇보다 정순이는 견디지 못한다. 지은호는 자기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 위로 또 다른 결심이 올라왔다. 지은호는 의식을 잃어가는 지강호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피 묻은 그의 얼굴이 누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흔들렸다. 지은호는 동생을 멀리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다. 누군가가 보기 전에, 누군가가 범인으로 지목하기 전에. 그리고 지은호는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두 갈래로 갈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는 동생이 감옥에 가는 길,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감옥에 가는 길. 둘 다 지옥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동생의 미래를 남기고 하나는 동생의 미래까지 태우는 지옥이었다. 지은호는 자신에게 남은 선택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알았다. 경찰이 그녀를 끌어내렸을 때 지은호는 흔들리면서도 눈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 부서져 있었지만 그 부서짐 속에는 이상할 만큼 단단한 의지가 있었다. 이 모든 건 내가 한 일이에요. 강호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화는 많지 않았다. 지은호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 고성희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
고성이가 짜놓은 판 위에서 고성이가 원하는 역할을 자신이 떠안았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길. 그날 밤 정순이는 집에서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식탁을 움켜쥐었다. 딸이 연락을 끊는 날은 늘 무슨 일이 생긴 날이었다. 정순이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버린 이후로 정순이의 마음은 늘 불안이라는 접시에 밥을 올려 먹는 것처럼 살아왔다. 그 불안은 이번에 현실이 되었다. 지은호가 유치장에 들어간 날, 이지혁은 병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의사는 무리라고 했고 김다정은 울면서 말렸다. 이상철은 몸부터 챙겨야 한다고 고지식하게 막았다. 하지만 이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지은호는 단순한 후배가 아니었다. 과거 고백을 거절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빛 같은 사람이었다. 그 빚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지혁은 늘 자신을 속였다. 비혼주의라는 말로 관계를 잘라냈고 책임을 정리했다. 그런데 지금 지은호는 죄를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 어둠은 이지혁의 심장보다 더 빠르게 그녀를 갉아먹을 것이다. 이지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거절한 것은 고백이 아니라 함께 짊어질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즈음 박성재는 분노에 가까운 불안을 품고 있었다. 박성재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감정만큼은 늘 결핍되어 있었다. 아버지 박진석의 거대한 기업 아래에서 그는 후계자이면서도 늘 시험받는 존재였다. 본부장이라는 자리도 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피 때문에 얻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시선들. 그런 박성재에게 지은호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했고 그 마음을 숨겼다. 숨기는 이유는 단순했다. 지은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절친 이지혁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은호가 감옥에 갈 위기라는 소식은 박성재의 세계를 뒤집었다. 그는 이지혁을 미워할 수 없었고 지은호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 감정의 충돌이 박성재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맞설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었지만 그의 호탕함은 자비가 아니라 지배의 다른 이름이었다. 박진석은 가문과 기업, 그리고 후계에 집착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고성이가 있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재혼 배우자였고 권력의 냄새를 누구보다 잘 맡는 사람이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사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은호 사건을 파고들면 결국 고성희와 박진석의 그림자에 닿게 된다. 그러면 자신은 기업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하지만 박성재는 알았다. 처음에는 사고의 기억이 끊어져 있었다. 눈물은 뒤늦게 왔다. 병실 벽을 주먹으로 치다가 손이 더 망가지고 그제야 그는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그의 후회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평생 누나에게 느껴온 열등감이 이제는 누나에게 빚으로 바뀌었다. 그는 휠체어에서 내려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이를 악물고 고성이 앞에 섰다. 하지만 고성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강호를 바라보며 정말로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는 듯한 냉소를 띄었다. 고성이는 지강호의 분노를 즐겼다. 그녀에게 분노는 상대가 무너지는 징후였다. 그녀는 지강호에게 내 누나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말을 던졌다. 그 말은 칼이었고 동시에 사슬이었다. 지강호는 그 말에 묶였다. 누나의 희생을 누나의 선택으로 만들어버리면 고성희의 죄는 흐려진다. 지강호는 절망했다. 증거는 누나를 향해 굳어지고 있었다. 장부는 지은호의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약물 봉투에는 지은호의 동선이 맞아떨어지도록 조작된 기록들이 엮여 있었다. 사건은 평범한 가족의 범죄로 포장되고 있었다. 그때부터 지강호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지만 단순히 주먹으로 때려 부수는 복수는 오히려 고성희가 원하는 방식이었다. 고성희는 상대가 폭력적으로 나오면 그 폭력을 빌미로 더 큰 죄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강호는 처음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누나처럼, 지혁처럼. 그리고 이 변화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과 연결되었다. 박영란은 우아하고 차분한 성격의 대학원생이자 화가였다.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 고성희의 딸. 박영란은 어릴 때부터 고성희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았다. 고성희는 딸을 애지중지 키우며 동시에 딸을 자기 인생의 증명처럼 사용했다. 하지만 박영란은 바보가 아니었다. 엄마의 세계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타인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점점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말하지 못했지만 그 불편함은 그림 속에서 번져나왔다. 그리고 박영란의 곁에는 이지환이 있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남동생이었다. 체육학과를 졸업한 멋진 피지컬을 가졌고 박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했다. 그는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삶의 의욕이 떨어져 있었다. 감정은 꺼져 있었고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느껴졌다. 그런 이지환이 박영란의 집에서 보게 된 것들이 있었다. 고성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낮게 웃는 목소리, 철이라는 단어, 장부는 거기에 흘려놓으면 된다는 식의 말들. 이지환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자기 인생도 힘든데 남의 악행까지 떠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호가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이 이지환의 무감각을 흔들었다. 지은호는 형 이지혁이 애써 외면해온 사람이고 형이 지금 죽어가며 가장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형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간다. 이지환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했다. 이상철은 늘 정직하라고 말했지만 정직만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이지환은 뼈저리게 보고 있었다. 그 무렵 이수빈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이수빈은 밝고 애교가 많았고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계산적인 면도 있었다. 그녀는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오빠 이지혁은 죽어가고 가족은 돈과 싸우고 그리고 지은호라는 여자가 오빠를 위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이수빈은 계산적이었기에 더 빨리 결론을 냈다. 이건 돈 싸움이 아니라 판싸움이야.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접근했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감각으로. 박성재가 지은호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수빈은 눈치챘고 그 움직임이 곧 오빠 이지혁을 살릴 가능성과도 연결된다고 보았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경계했지만 동시에 필요했다. 박성재 혼자서는 고성희의 벽을 뚫을 수 없었다. 기업 내부의 정보, 병원과 법조계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고성희의 약점이 필요했다. 그 약점의 실마리가 뜻밖에도 김장수에게서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김장수는 김다정의 아버지이자 이지혁의 외할아버지였다. 치매에 걸렸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사돈 김다정의 집안과도 엮이며 조용히 늙어가던 사람이었다. 최근에는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사고 역시 고성희의 그림자가 있다는 의심이 있었다. 다만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김장수가 눈을 떴다. 병실은 작고 조용했다. 기계 소리만이 사람의 숨을 대신했다. 이지혁은 자신의 남은 생명을 쥐어짜듯 그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가는 몸으로도 김장수가 깨어나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다면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유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의 눈 속에 살아 있었다. 지은호를 구해야 했다. 고성희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이 죽으면 안 됐다. 김장수는 눈을 뜨자마자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공포를 토해냈다. 말이 끊기고 숨이 거칠었지만 그의 손은 어딘가를 가리키려 했다. 김장수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지만 그 조각들은 고성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김장수는 녹취록이라는 단어를 겨우 꺼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이 숨겨진 위치를 비틀거리는 기억 속에서 끌어올렸다. 그 녹취록에는 고성희가 김장수의 사고에 개입했다는 정황, 그리고 더 치명적으로는 이지혁의 병을 방치하고 조작했던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지혁의 시한부 판정이 단지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가 타이밍을 조절해온 결과일 수 있다는 것. 이 순간부터 사건은 지은호의 누명에서 고성희의 범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하지만 가능성은 곧바로 현실이 되지 않았다. 고성희는 이런 반전이 올 것을 늘 대비해왔다. 고성희는 증거를 없애려 했다. 병원을 흔들었다. 의료진을 압박했고 기록을 건드렸다. 법조인을 움직였다.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수가 있었다. 박성재가 움직였고 이수빈이 붙었고 이지환이 목격을 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영나는 어느 날 고성희의 서랍에서 낯선 USB를 보았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의 통화에서 녹취록이라는 단어를 들은 뒤였다. 박영란은 그 USB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손이 떨리는 채로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대화가 있었다. 누군가를 모함하는 말, 누군가를 치료해서 배제하는 말, 누군가의 약을 바꾸는 말. 그리고 지은호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박영란은 깨달았다.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엄마는 자기를 보호해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용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박영란은 무너졌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침묵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이지환에게 조용히 말했다. 다정한 대화는 아니었고 긴 말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의 손이 USB를 내밀었다. 그 손은 나는 이제 엄마 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었다. 이지환은 그 USB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자기 삶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배신당했던 연애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이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USB와 김장수의 증언은 연결되었다. 박성재는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그는 아버지 박진석이 이 사실을 알면 분노할지 아니면 고성희를 감싸려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박진석은 성공한 기업가였고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자신의 집안이 범죄와 연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고성희에게 이미 약점이 잡혀 있다면 박진석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을 시험대 위에 올렸다. 박진석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고성희가 그럴 리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리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의 세계에서 진실은 언제나 관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김장수의 의식 회복과 녹취록의 일부가 흘러나오자 박진석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가문의 몰락, 기업의 신뢰 붕괴, 후계 구도의 파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아들 박성재가 자신을 등지는 것. 박진석은 고성희를 불러 마주 앉혔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지만 집 안 공기는 바뀌었다. 고성희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피해자처럼 말할 준비를 했다. 늘 해왔던 방식이었다. 나는 희생당했다.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당신까지 날 버리면 난 끝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진석도 알았다.
고성이가 끝이라는 것을. 문제는 끝내는 방식이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 과정에서 박성재는 또 다른 고통을 겪었다. 아버지가 정의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체면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그 회색의 세계에서 박성재는 점점 더 선명한 선택을 했다. 지은호를 구해야 했다. 고성이를 법정에 세워야 했다. 법정은 길고 잔인했다. 지은호는 구치소에서 하루하루가 무너졌다. 그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이었고 책임감이 강했다. 하지만 감옥의 공기는 사람의 성격을 갉아먹었다. 내가 정말 범죄자인가라는 질문이 어느 날은 확신처럼 변해버렸다. 그때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떠올렸다. 그가 살아야 한다. 그가 살아야 내 선택이 의미가 있다. 이지혁은 병원에서 쓰러지듯 버텼다. 치료는 계속됐지만 그의 심장은 한계에 가까워졌다. 의사들은 확률을 말했고 가족들은 기적을 말했고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 지은호를 구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고 김장수의 증언을 보호하고 고성희의 손이 닿지 못하게 사람들을 배치했다. 이상철은 그런 아들을 보며 무너졌다. 평생 정직하게 살면 세상도 정직하게 답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의 신념이 지금 병원과 법정과 돈 앞에서 산산이 깨졌다. 김다정은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은호에게 미안함을 품었다.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의 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정순이는 딸을 면회 가서 딸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못했다. 딸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딸이 그 안에서조차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순이는 늦게야 깨달았다. 자신이 딸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딸에게 짐을 얻는 일이기도 했다는 것을. 지강호는 달라진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그는 더 이상 도박이나 한탕을 꿈꾸지 않았다. 그는 누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다녔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지강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욕심을 다른 방향으로 썼다. 누나를 구하고 싶다는 욕심. 진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마침내 반전의 문이 열렸다. 김장수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했고 USB의 자료가 보강되었다. 고성희의 조작이 드러났다. 지은호에게 씌우려던 누명은 물론 과거의 범죄들이 한 줄씩 연결되었다. 의료기록 조작, 협박, 돈의 흐름, 사고의 개입 정황. 고성희는 결국 수갑을 찼다. 고성희가 끌려나가는 순간 그녀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얼굴을 만들려 했다. 그러나 그 얼굴도 잠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보기 원했고 그 원함이 세상의 잔인함이기도 했다. 지은호는 풀려났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은 너무 밝았다. 밝음이 기쁨이 아니라 통증처럼 느껴졌다. 자유는 달콤하기보다 낯설었다. 지은호는 자신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때 이지혁이 그녀 앞에 섰다. 이지혁은 예전처럼 단정했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숨이 짧았고 손끝이 차가웠고 얼굴에는 끝이 가까운 사람의 고요함이 있었다. 그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오래 말하지 않았다. 대화체는 적었고 대신 그의 눈이 말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 지은호는 그 눈을 보고 울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의 울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울음이었다. 살아남았다는 게 기쁘면서도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울음이었다. 결말은 완전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고성희는 몰락했고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지혁의 심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의료진은 더 신중해졌고
가족들은 매일 기도를 반복했다. 그러나 드라마는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기증자 등장 가능성, 새 치료법, 혹은 기적처럼 이어지는 생존. 그리고 그 가능성은 단지 의학적 장치가 아니라 이지혁이라는 인물이 끝까지 품고 가는 마지막 선물이 되었다. 이지혁은 남은 시간 동안 가족을 정리했다. 이상철과 김다정에게는 이제부터는 나 없이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했고, 이지환에게는 도망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수빈에게는 돈보다 사람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스스로 깨닫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의 관계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지은호를 지키려 한 선택은 결국 자신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 과정에서 박성재는 지은호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짝사랑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그를 어른으로 만들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의 몰락 이후 처음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우아하고 조신했던 그녀의 차분함은 더 이상 보호받는 아이의 차분함이 아니었다. 죄와 사랑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성숙의 차분함이었다. 이지환은 그런 박영란을 보며 삶의 의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불붙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조심스럽게 지탱하는 방식으로 깊어졌다. 그리고 지강호는 정말로 성장했다. 그는 누나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대신 그 죄책감을 책임으로 바꿨다. 정순이의 식당과 지은호의 고깃집을 실질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일하는 법을 배웠고, 불평 대신 실행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쉽게 믿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누나가 감옥에서 버틴 시간만큼 자신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은호는 다시 카페와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해맑기만 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밝음은 더 깊어졌다. 세상을 몰라서 웃는 밝음이 아니라 세상을 겪고도 웃으려는 밝음이었다. 그리고 그 밝음의 옆에는 이지혁이 있었다. 이지혁이 끝내 살아남을지 혹은 마지막을 맞이할지 그 결론은 쉽게 단정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사랑의 고백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남긴 것은 지은호가 더 이상 혼자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조건이었다. 고성희의 몰락, 가족의 회복, 그리고 지강호의 성장. 그 모든 것은 지은호에게 이제는 내가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였다. 부서진 심장과 뒤바뀐 운명은 결국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이 드라마의 다음 장은 희생이 아니라 연대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지은호가 감옥문을 나왔던 그날의 햇빛처럼 너무 밝아서 아픈 희망이 마침내 조금은 덜 아프게 사람들의 살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이 오기까지 이지혁은 자신의 남은 숨을 사용해 끝까지 버틴다. 그리고 지은호는 더 이상 혼자 울지 않는다.